저는 이 시리얼 광고 처음 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메이포 시리얼의 만화 영화 광고를 기억할 것이다. 유튜브를 검색하면 이 고전적인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광고는 아빠가 아이에게 메이플 시럽이 들어간 귀리 시리얼을 먹이려고 애쓰는 장면을 그린 만화 영화다. 아이가 시리얼을 먹으려 하지 않자 아빠는 숟가락으로 장난을 치며 아이를 꿰어 메이플을 먹이려 한다. 하지만 숟가락이 입 근처로 향하면 아이는 입을 꼭 닫는다. 아빠는 최후의 수단으로 아이가 카우보이를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해 카우보이 흉내를 내며 시리얼 한 숟가락을 자신의 입에 떠넣는다. 한 입을 맛본 아빠는 시리얼 맛에 반해 혼자 먹기 시작한다. 아이는 아빠가 시리얼을 다 먹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다. 내 메이포 돌려줘! I want my maple! 반심리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부모들은 아이의 자율성 욕구를 건드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수단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이들은 속임수를 금방 눈치챈다. 만일 속임수가 감지되면 다음에서 다룰 두 번째 심리적 욕구인 관계 욕구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죠.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속임수가 감지되면 다음에서 다룰 심리적 요인인 관계 욕구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죠. 신뢰도가 끊어지면 관계 유지가 어렵죠.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어른 역시 자율성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제조 공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노동자에게 생산 라인을 알아서 멈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때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투자은행에 근무하는 사무직 노동자 역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을 때 업무 생산성이 급증했다. 직원들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자율성을 경험한다. 자율성은 관리자의 지나친 자유방임이나 불간섭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직원이 일터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적절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과정이다. 우리 왜 주인의식을 갖게 하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거 아닐까요? 그동안 리더십이나 조직 관리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말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었지만 직원 자신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느낌이 없다면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생산성이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누구도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았든 아니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율성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자율성의 선택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의 하나가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 박사의 이야기다. 플랭클과 몇몇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환경이었던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아무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율성을 향한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았다. 프랭클은 해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고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자율적 권한 중 20%는 저절로 주어지지만 80%는 직원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모든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고 일터에 출근하고 회사에 기여하는 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지닐수록 자율성을 경험하기는 힘들어진다.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하려면 먼저 입을 다물어라.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하려면 먼저 입을 다물어라.
언젠가 이런 도발적인 제목이 붙은 기사 하나가 내 호기심을 끌었다. 사람들의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동기부여 관행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 이 기사에는 브랜든 어윈이라는 탁월한 연구자의 조사 내용이 인용되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했다. 어윈은 자신의 연구팀이 조사 초기에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만 더 할 수 있어. 힘을 내.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독려하는 코치에게 훈련받은 선수는 조용하고 자상한 코치에게 훈련받은 선수보다 성적이 훨씬 나빴다는 것이다. 조용하고 자상한 코치에게 훈련받는 게 하나만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뭐 도와주는 것 같이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듯한 마치 그런 코치보다는 조용한 코치가 훨씬 낫다는 거죠. 어윈은 조용한 코치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유를 자율성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선수를 큰 소리로 독려하는 행위는 선수의 관심과 에너지 원천을 내부에서 외부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선수의 자율성이 차단된다. 외부적 독려나 칭찬은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고 투지를 발휘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두려는 내적 욕구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결국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 어윈과 연구팀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코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험의 일환으로 선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큰 목소리로 독려하는 코치가 있음에도 선수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헬스클럽 무료 이용권 같은 상품을 주기로 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보상 프로그램 역시 단기적으로 선수들의 성적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선수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시킨 외부적 인센티브는 더 많은 동기부여 정크푸드를 말하는 거겠죠. 외부적 인센티브는 자율성을 저해하고 내적 자원의 활용을 방해함으로써 성적을 더욱 악화시켰다. 어윈 박사의 연구 결과는 두 번째 심리적 욕구인 관계성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카메라 녹화를 할 때 화면에 그 버튼들이 좀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들은 제가 조금 잘 못 읽을 때도 있고 또 특히나 오늘처럼 렌즈를 낀 날은 가까이 있는 게 좀 잘 안 보입니다. 노안이 와서. 그래서 조금 더듬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심리적 욕구, 관계성. 아기가 말을 할 때 엄마가 딴 곳을 보면 아기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잡고 자기 쪽으로 돌리며 눈을 맞추게 한다. 많이 봤죠, 이런 거? 어른 사이에서는 자기보다 지위나 연령이 높은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지만 아기들이야 아랑곳할 이유가 없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것은 아기들의 본능적인 반응이다. 관계성은 나이, 사회적 지위,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세 가지 심리적 욕구 중 하나다. 관계성이란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다. 또 이면의 동기와 상관없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다. 그리고 자신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기여한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다. 자, 오른쪽 읽을 때 제가 조금 불편하네요. 관계성의 대상이 되는 욕구의 범위는 개인, 대인관계, 사회 등으로 확장된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다. 어릴 때 사회책을 처음 접할 때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거기. 몇 년 전 세계적인 규모의 한 전자제품 업체에서 나를 런던으로 초청해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100여 명의 관리자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강단에 오르기 전에 행사 담당자가 내게 한 가지 양해를 구했다. 내 강의는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된 회의의 마지막 순서였다. 그리고 100여 명의 관리자들은 집에 돌아가기 직전이었다.
담당자는 회의 참가자들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내가 강의하는 90분 동안 따분한 기색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강의 시간에도 개인적인 업무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미리 사과했다. 다른 강사들 역시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에 빠져 강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참석자들의 태도에 한 주 내내 불평을 했다는 것이다. 담당자의 경고는 내 경쟁 본능에 불을 붙였다. 멋진 강의로 본때를 보여주겠어. 모두가 집에 가는 일도 있고 업무도 중단한 채 넋이 빠져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야. 포부는 너무 좋다, 그죠? 하지만 강의가 시작되고 3분도 되지 않아 나는 굴욕감에 빠졌다. 누구 한 사람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 비참한 느낌마저 들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다. 나는 예전에 동료들에게 들은 방법을 한번 써보기로 했다. 평소에는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말이다.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시도를 못했다고요? 보통은 내향적이기 때문에 시도 못했다고 하지 않나? 그럼 그 반대의 일이겠죠?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계속 기다렸다. 이거 저하고 비슷하네. 저도 아이들한테 그 수업할 때 잔소리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흐른 후 감지를 했는지 제 눈치를 막 보고 조용하더라고요.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내향적으로 접근을 했네요. 이윽고 낯선 침묵이 참석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영원처럼 길게 느껴진 시간이 지나고 나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대체 이게 뭔가요? 회사에서 큰 비용을 지불하고 저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불러서 리더십 강의를 요청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여러분은 그 이유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군요.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저에게 15분만 투자하세요. 딱 15분입니다. 제가 15분 안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휴대폰이든 노트북이든 각자 볼일을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세 바퀴의 시초인가요? 세 바퀴가 15분 동안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을 바꾸는 세 바퀴. 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찌됐건 모든 사람이 내게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다만 어느 젊은 남성 하나가 곧바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물었다.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괜찮지요? 나는 놀리는 투로 재빨리 대답했다. 그럼요. 여자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본보기로 응징할 사람을 제대로 고른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요.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지만 나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준비해온 강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방금 일어난 상황을 두고 참석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참석자들에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전달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을 때 비참한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그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가 손에서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끊기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관계성을 상실했던 경험을 함께 탐구하는 일은 흥미로웠다. 참석자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순간은 그들 중에 혹은 그들의 부하 직원 중에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일터에서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대답했을 때였다. 직원들이 회사 외부의 친구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일터에서 관계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 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과 접촉을 하려고 하죠. 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했나? 받았나? 아는 남동생이 취업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 취업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어려움을 실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도 그 업무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려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본인이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 질문을 하고 알려고 하지만 또 그게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묻기가 시간을 뺏는 것 같고 뭔가 불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신입을 뽑아놓고서는 교육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 부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옆에 사수가 있거나 멘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 회사를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 내부적으로 그 관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결국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싶은, 그죠? 어떻게 직장을 구해서 갔는데 일을 잘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뭐 그게 회사의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든 어떤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든 어쨌든 큰 포부를 갖고 들어간 그 신입사원들에게는 대단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런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고 있는 리더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앞번에 그죠? 직업 면담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 면담을 수시로 해서 그들이 어디서 그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동기를 조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리더들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공부를 잘한 거네요. 그쵸? 그날 내가 관리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당신에게 던져보려고 한다. 당신이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중 몇 퍼센트가 일과 연결되어 있는가? 출근 준비 시간, 출근 시간, 업무 시간, 퇴근 시간, 퇴근 후 잠깐의 휴식 시간 등을 모두 계산에 넣는다면 보통 사람의 경우 대체로 75% 정도의 시간이 어떤 형태로든 일과 닿아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의 관계성 욕구가 이를 통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깨어있는 시간 중 75%가 일과 관련되어 있다면 당신의 관계성 욕구는 어떻게 만족시켜야 할까? 보완적 욕구 만족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크 포리스트 박사가 말한 대로 욕구 만족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만약 관계성 욕구가 이를 통해 만족되지 않는다면 회사 외부에서 보내는 제한된 시간 동안 그 욕구가 대신 채워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당신은 관리자로부터 부하 직원이 일터에서 의미를 찾고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며 건전한 대인관계를 갖도록 도울 기회를 쥐고 있다. 문제는 기업에서 직원들 간의 긴밀한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일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믿음은 사람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업무의 가장 핵심적 측면, 즉 인간관계를 훼손한다. 직원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를 압박하는 관리자를 직원들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인다. 맞아요. 그죠? 저도 그 두 번째에서 나올 때 비전이 없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 대표님은 자기는 그냥 그 수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수준이 딱 좋다. 더 뭐 욕심을 낼 생각은 없다라고 조금 비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칼퇴근을 해서 내 역량을 쌓지 못한다면 그럼 나머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가 원하는 비전은 그냥 이 정도의 재정 상태? 뭐 그 정도의 자기 재산 보유? 그럼 직원들이 재산을 더 벌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분의 삶에 만족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그때 비전이 없구나. 확실히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두는데
후회가 없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를 압박하는 관리자를 직원들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인다. 직장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 방식은 직원들의 관계성을 훼손하고 성과를 떨어뜨린다. 관리자로서 당신의 역할 중 하나는 직원이 일터에서 관계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이다. 앞서 말한 대로 관계성이란 남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남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다. 또 이면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기여한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다. 앞서 자율성 욕구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랜든 어윈 박사는 목소리를 높여 독려하는 코치보다 조용한 코치가 더 높은 성적을 끌어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코치를 두는 일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선수는 코치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훨씬 좋은 성적을 낸다. 그리고 코치의 특성에 따른 영향력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어윈 박사는 관계성의 욕구 역시 선수들의 성적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믿는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선수들은 목소리가 큰 코치가 선수들보다 코치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고 느꼈다. 그죠? 마치 자기 일을 티내는 것,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이 티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별 도움도 안 되고 뭔가 퍼포먼스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인 거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그럼 그런 순간은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소리를 높여 동의하는 행위가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코치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게다가 자신보다 실력이 부족해 보이는 코치가 소리를 지르며 목표를 달성하려고 다그칠 때 선수들은 이런 행동이 선수들의 동기부여보다는 코치 자신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이 연구 결과는 직장 내 대인관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직원이 관리자나 회사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관리자의 관심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또는 자신이 누군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심이 들 때 관계성 욕구는 당연히 훼손된다.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이 효과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계성을 느끼라고 억지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리더로서 그동안 직장 내에서 구성원들의 관계성을 해쳐왔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직원들의 관계성을 복돋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일터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다시 말해 직원들과 더 개인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겠죠. 그죠? 세 번째 심리적 욕구, 역량. 당신은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무엇을 느꼈는가? 아기들은 수도 없이 넘어진다. 아기가 왜 넘어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다. 배우는 과정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기들은 왜 또 일어날까? 몸을 일으켜 다시 걸음마를 시도하면서 왜 아기들은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깔깔대고 웃을까? 답은 아기들이 배우고 발전하며 숙달하는 과정을 본능적으로 즐기기 때문이다. 즐기지 못한다면 아기만 더 못하는 게 되는 거네요. 우리가 다룰 세 번째 심리적 욕구는 바로 역량이다. 역량이란 매일매일 닥치는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욕구다. 역량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향상되는 기술을 보여주고 싶고 자신이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이다. 주변에 2~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은 아이의 왜라는 끊임없는 질문에 익숙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아이들은 왜라고 묻는가? 아이들은 배우고 발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더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한다는 미명하에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그 속에 아이를 밀어넣는다. 바로 학교 같은 곳 말이다. 그곳에서
아이에게 경쟁이라는 형태의 채찍을 사용해 좋은 성적을 올리고 반에서 1등을 하라고 몰아붙인다. 또 대학 지원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갖가지 활동에 억지로 참가시킨다. 아이의 학습 과정을 평가해서 성적이 좋으면 별점을 찍어주거나 아이들 앞에서 칭찬하고 이달의 우수 학생 같은 감투로 보상을 준다. 도대체 상을 받지 못한 99.9%의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네요. 최근 어떤 학교는 일부 학생에게만 보상을 주고 다른 많은 학생을 좌절시키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무익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학생에게 트로피를 같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이들의 역량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아이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어른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와 마찬가지다. 아이들 역시 항상 동기부여 되어 있다. 아이들에게는 배우고 성장하려는 심리적 욕구가 있다. 당근으로 뇌물을 주고 채찍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아이들의 본능에 깃든 배움에 대한 욕구를 무너뜨릴 뿐이다. 이런 일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된다면 아이들이 느끼는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이 어떻게 변할지 의문이다.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동기부여 방법에 시달렸던 아이들은 이제 직장에서 성과급 프로그램이나 각종 인센티브, 보상제도 같은 동기부여 정크푸드에 빠져 산다.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누구에게도 배우고 성장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역량 욕구를 복돋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한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직원 역량의 중요성은 어떤 의미일까? 더욱이 직장 내의 교육 기회가 주로 관리자나 최상급 임원에게만 주어진다면 직원들의 성장에 대한 회사의 신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렇죠. 저도 교육을 받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걸 못 해줄 것 같으면 내가 개인 사비나 시간을 통해서 할 테니 도와달라 해도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동생의 경우도 주변에서 교육을 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알면 신입이 아닌 거죠. 경력 사원인 거죠. 그죠? 임원들을 며칠씩이나 회사 외부에서 전략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기업도 리더십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게다가 그나마 일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제공하던 기업의 수도 더욱 줄어드는 추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량에 대한 욕구를 만족하고 싶어 한다. 그곳이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만일 직원들이 일터에서 역량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전체적인 역량에 자신감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삶의 모든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신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무엇을 성취했지? 라고만 자문한다면 삶의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여 보라. 오늘 무엇을 배웠지? 오늘 얼마나 발전했지? 심리적 욕구가 가져오는 도미노 효과. 이제 심리적 욕구와 동기부여의 관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다음 그림 2.1의 동기부여 스펙트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차원의 심리적 욕구가 충족된 사람은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율성, 관계성, 역량의 욕구가 만족되면 그 결과로 연계, 통합, 내재의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지니게 된다. 앞 영상에서 봤던 그래프랑 같네요. 그죠? 저차원일 때는 무관심, 외부 강요, 에너지 활력, 행복감, 그 연계, 통합, 내재 이런 거 있죠. 동기부여 스펙트럼 모델 심리적 욕구를 참조해봤습니다. 반면 저차원의 심리적 욕구를 경험한 사람은 부정적 동기부여의 관점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즉 자율성, 관계성, 역량의 욕구가
제대로 만족되지 않으면 무관심, 외부, 강요의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이 나타난다. 앞에서는 이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이제 이 욕구들이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특성, 즉 ARC 도미노 효과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신에게 직원들에 대한 통제 욕구가 강한 상사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는 필요하든 아니든 직원들의 모든 업무를 사사건건 따지며 관리한다. 자신의 비효율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직원들의 심리적 욕구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 부서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르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다. 그는 꿋꿋하게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데 만족감을 느낀다. 당신은 지난 몇 년간 상사에게 나름대로 인정받은 직원이었다. 특히 영업 데이터를 수집해서 본부에 분기 자료를 제출할 때 당신의 능력은 빛을 발했다. 상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면 당신이 대신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항상 당신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고친 뒤 직접 본부로 보낸다. 게다가 수정한 내용도 자기 마음대로인 듯 하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보고서를 아무리 잘 작성해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의 세세한 관리 방식은 당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당신의 업무를 통제하고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게 항의할 엄두는 나지 않는다. 항의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닥쳤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ARC 도미노 효과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다. 자율성이 없어지면 당신은 마음속에서 자신의 역량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한다. 상사의 과도한 참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과 이를 방조하는 회사의 정책은 역량 욕구를 더욱 훼손시킨다. 상사의 비효율적인 리더십, 직원의 욕구에 대한 무관심,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태도 등은 관계성의 욕구에도 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상사의 관리 스타일과 이에 대한 당신의 우려 같은 무형의 외부적 압력은 내적 행복감을 망가뜨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더 많은 기회를 주거나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발견하게 되면 회사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당신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유일한 이유는 작성하지 않았을 때 닥칠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강조된 동기부여다. 그런 걱정에 약간의 죄책감이 더해져서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긴 해야겠지. 어쨌든 내일이니까. 하지만 내키지는 않아. 그저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제출해야지. 일을 더 창의적이고 훌륭하게 해내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다. 어떻게 제출하든 상사가 또 수정할 테니 말이다.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당신의 부정적 동기부여는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며 확대된다. 매일 아침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를 향하는 것은 오직 월급을 받기 위해서야. 갑자기 당신의 직업 자체에 대해 외부 동기부여의 관점이 자리 잡는다. 모든 것은 돈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긍정적 에너지, 활력, 행복감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나의 심리적 욕구는 다른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 세 가지 욕구 가운데 하나라도 결핍되면 ARC 도미노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자율성, 관계성, 역량의 욕구 중 하나라도 훼손되면 그 여파가 다른 욕구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어도 관계나 역량을 쌓는데 타격을 주고 또 관계성이 부족해도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에도 영향을 주고 역량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역량이 딸리면 또 그만큼의 자율성과 관계성을 컨트롤하기 어렵겠죠? 아마 그래서 하나라도 훼손되면 그 여파가 다른 욕구에도 미친다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부정적 동기부여는 결국 리더에게 되돌아온다. 어느 중형 규모의 리조트에서 식음료 담당 이사로 근무하는 아트는 자신의 관리 방식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 한껏 고무되었다. 종업원들에게는 팁이 전부입니다. 나는 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수다를 떨면서 팁을 받는 요령을 가르치지요. 그들은 상당히 동기부여되어 있어요. 손님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손님의 이름을 불러주고 멋있다고 칭찬하고 적당히 감동하게 할수록 더 많은 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행위의 즉각적인 결과를 맛보고 있어요. 이 방법은 효과를 발휘했다. 대부분 종업원이 더 많은 팁을 얻어냈다. 하지만 우리는 아트의 방식이 어떤 동기부여 관점을 부추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많이 팁을 받으라고 권장하는 아트의 방식은 종업원들에게 자율성을 갖게 했다. 많은 손님과 더 많은 얘기를 주고받으면 팁을 더 많이 받게 되겠지. 그죠? 아트의 지침을 따랐을 때 더 많은 팁이 즉시 결과물로 나오는 상황은 종업원들의 성공, 학습, 역량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아트는 종업원들의 자율성과 역량의 욕구를 만족시켰을지 모르지만 관계성이라는 측면을 도외시했다. 그는 리조트라는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에서 종업원과 손님 간의 더 진실한 연결을 끌어내지 못했다. 종업원들은 팁에만 정신이 팔려 자기 일과 관련된 진정한 의미나 심오한 목표의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종업원들이 매일 밤 나누는 대화는 전형적인 외부 동기부여의 관점을 보여주었다. 와, 오늘 받은 팁 좀 봐. 하지만 긍정적 동기부여의 관점을 지닌 종업원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 오늘 밤 그 커플은 나를 만나서 정말 즐거웠을 거야. 그 사람들은 짜증이 가득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왔지만 떠날 땐 웃으면서 나갔거든. 그리고 오늘 토니가 2테이블의 손님을 한꺼번에 담당해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었어. 오늘 우리는 기름이 잘 칠해진 기계처럼 손발이 척척 맞아서 재밌었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서 너무 보람있어. 아트는 종업원들에게 일터에서 ARC의 힘을 경험하게 해줄 좋은 기회를 놓쳤다. 더 많은 팁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손님들과 두터운 관계를 만들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들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 종업원들이 이 서비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의성을 발휘하며 이를 진정으로 즐기도록 도울 수 있었다. 손님에게 즐거운 저녁 식사를 제공한 경험, 평상시 수행하는 일의 즐거움을 통해 그들이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줄 수도 있었다. 요컨대 아트는 종업원들의 외부 동기부여 관점을 변화시켜 그들에게 일터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아트의 문제는 직원들을 진정으로 동기부여하는 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결과로 돌아왔다. 그가 그토록 강조한 외부 동기부여 관점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었다. 손님과 수다를 나누는 법을 익혀 더 많은 팁을 얻어내는 요령을 터득한 종업원들은 그 후에 더 발전한 여지가 없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수다를 떨어도 팁을 줄 손님이 줄어들었다. 종업원들의 업무 태도도 눈에 띄게 나빠졌다. 종업원과 고객 모두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퇴사율도 껑충 뛰었다. 하지만 아트는 이렇게 말했다. 업무 성과를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성과 촉진 프로그램을 내걸고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사용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군요. 아트는 대부분 기업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급여를 올리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할 여력이 없을 때 하는 최악의 방법을 택했다. 리조트 종업원이라는 일자리는 원래 이직률이 높다고 합리화함으로써 직원들을 내보내고 새로 뽑는 일을 반복한 것이다. 새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데 경비 지출이 부쩍 늘었어도 이 업계에서 그 정도는 보통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리조트 매출과 고객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무능한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만일 아트가 무엇이 직원들을 진정으로 동기부여하는지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직원들에게 성공을 위한 선택의 여지를 넓히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며 창의력을 배양하고 신기술을 습득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그들이 자율성, 관계성, 역량의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을 도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트가 무능하다고 여긴 리조트의 소유주는 그를 해고해버렸다. 식음료 부서의 이사가 원래 이직률이 높은 자리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국 자기도 그 업계에서는 그렇다 하는 정도의 그냥 이유로 퇴사 당한 거죠. 이제 해고 당한 거죠. 그죠? 동기부여의 진실은 사람들이 자율성, 관계성, 역량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사람들이 동기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들은 늘 뭔지 모르는 어떤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 좋은 선택, 긍정적인 힘, 경이로운 느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동기부여의 진실은 이렇다. 인간은 배움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즐기기를 원한다. 또 생산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며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를 지향한다. 이는 외부의 어떤 동기부여 요인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다음 3장에서는 인간의 행복감의 가장 중요한 욕구들을 만족시키기가 왜 어려운지 탐구해 본다. 네. 자, 오늘 독서 어떠셨나요? 저도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기를 정말 원했고요.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는 솔직히 좀 친구를 만나는 걸 피했어요. 근데 그건 관점 차이기도 한데, 친구랑 그냥 일반적인 수다 여러 가지를 뜰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부형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개인적인 환경에 의해서 학부형이 될 수 없었을 뿐이지 저들이 하는 대화 속에서 또 얻어지는 것도 많더라고요.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고 시선을 어디 두느냐의 차이인 거지. 생산적인 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거가 좀 크게 좌지우지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며 저도요.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맞습니다. 제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면을 추구했었죠. 모두가 아마 추구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행복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걸 중요시하고 지금 이 책을 집어든 이 순간에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인간의 행복감, 나의 행복감은 그 관계에서 온다라는 게 좀 크기 때문에 사람에 집중하는 이 도서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독서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이 기대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챕터 3에서 드라이브의 위험을 독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오늘 하루 마감하기 전에 또 음악 하나 찾으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쉴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영상이 또 1시간짜리라 한 2시간은 올릴 것 같거든요. 이거 끝나야 영어 독서를 또 시작할 것 같아서 오늘 안에 영어 독서가 올라갈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다음 영어 독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